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세상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장충고에서 윤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따끈따끈한 신간이 되겠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김만곤 씨라는 철학자가 이제 집필을 한 책인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내용과 그리고 학생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책 소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진행을 하면 제목은 새로운 가난이 온다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 제목을 보게 되면 가난이 오긴 하는데 새로운 가난이 온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새로운 가난일까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자는 김만곤 씨라고 지금 정치 철학을 전공한 그리고 경희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이제 많이 베스트셀러까지 되기도 했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이렇게 실제로 저자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북터뷰 같은 거 진행하신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 내용 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 아니면 저자의 생각이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새로운 가난이 온다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당히 이게 우리가 철학책이라고 하면 뭔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고 생각할 게 많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그런 편견을 상당히 잘 깨주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마치 그 저자 자체가 학생들 자신의 어떤 그 후배들에게 설명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썼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 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실력이 보통 이상 되면 누구나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철학자 분이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사상적 배경이나 통계 자료 같은 거 사실 이런 자료들을 상당히 다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자료들을 상당히 풍부하게 이제 제시를 해서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책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잘은 몰랐어도 이 책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 상당히 이제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적당한 분량 내에 많은 어떤 5개 생각해볼 거리, 그것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던져 놓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가 많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놨는지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화면 제목으로 가서 저자가 그럼 생각하는 새로운 가난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일단은 저자는 이 새로운 가난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다시피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한 지가 대중화된 지가 이제 거의 10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스마트폰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정보산업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을 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저렇게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말도 못하고 인간이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는 어떤 그런 로봇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실제로 로봇이 인간과 저렇게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어떤 정보혁명 같은 걸 통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가난이 생기느냐? 일단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작년 이건 이제 사실 2018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2016년 통계지만 한국 중상층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10명 중에 8명이 스스로를 빈곤층이다 여기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들어서 지금 부동산 금융 자산의 격차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재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이제 그 격차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가계 경제 회복이 상당히 이제 더디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산업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생산력이 풍부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물질 문명이 부유하게 되는 과정일 텐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사회를 지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중간층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중산층조차 10명 중에 8명이나 자신을 스스로 빈곤층이나 여기게 되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저자의 핵심 문제 의식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인류가 나눌 수 있는 파이가 가장 커진 어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내 몫의 파이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어떤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5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하면 좋겠지만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결국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기계는 인간에게 닥친 과연 새로운 어떤 고난일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지 그러면서 저자는 여기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기계가 생긴다. 그러면 기계가 생겼을 때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도 않냐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계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에 가게 되면 이 기술의 발전 방금 이제 저자의 핵심 질문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지만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류 전체의 풍요를 가져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지만 그 본질을 어떻게 바꿔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이란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어떤 새로운 기업 형태가 생기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식인데 이런 형식이 과연 공유 플랫폼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공동 소유를 하는 형식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의 착취이냐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장을 전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시민이 주인되는 다수의 통치 결국 다수가 다수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치하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그런 부와 빈의 양극화 현상이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에 가게 되면 아까 플랫폼 그 기업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새로운 이제 기업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시대의 노동이라는 것은 과연 그만큼 합당한 존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자는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가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풍요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독점이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독점하는 자본에 대해서 아무나 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저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난하거나 빈곤하다고 잊혀져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 어떤 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연대를 하자라는 어떤
답을 이제 제시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담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일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했을 때 결국엔 4차 산업혁명의 역설에 대해서 저자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소개받는 분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발제를 준비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도 물론 답을 제시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챕터 중에서 3장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3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들어선 어떤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많이 발전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는 것은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 매체 미디어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단순히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그런 사상 하나 그걸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윤리의식조차 바꿔놨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윤리의식이냐? 바로 각자 도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윤리의식인데요. 앞으로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자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무조건 우리가 각자 도생, 원래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었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각자 도생을 꿈꾸는 사회야,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 각자 도생이라는 윤리,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 윤리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제 경제 아니면 역사 시간에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충분히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자본주의 역사 같은 것을 이제 배우면서 단순히 그냥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키워드 중심의 어떤 암기 또는 이해만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들을 저자는 상당히 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맥락을 잘 설명하면서 풀어내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일 이제 충격받았던 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무려 복지를 추구할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복지를 추구하는 어떤 문화라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움직이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생각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저의 머릿속을 상당히 이제 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맥락들은 책에 잘 나와 있게 되겠고,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흔들리게 되냐. 원래 죄송합니다. 앞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 복지를 추구하게 됐을 때 자본주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자본주의가 복지를 추구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정말 참혹한 인류의 그 역사를 겪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존을 요구하게 되고, 나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살려면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라는 마음을 다 같이 먹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하던 관료, 자본,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복지라는 개념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의 복지 모델들이 1970년대 오일 쇼크라든지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는 조금 새로 알게 됐던 개념들이, 기존에는 국경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시장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자유주의가 되고 어떤 자본들이 단순히 이제 국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어떤 기업,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한 어떤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자체도 더 이상 한 나라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개 나라의 연합체의 어떤 그 분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값싼 노동력 아니면 필요한 시장 등을 따라서 자신의 원래 국적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지구적 시장, 어떤 글로벌 마켓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더더욱 이제 확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자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신자유주의의 어떤 모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복지 모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왜 아무런 비판 없이 그런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좌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조차 제3의 길이라고 불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타협의 길을 찾으면서 이런 신자유주의 모델을 일부 수용하게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학설을 통해서 밝히게 되는데 저자가 이제 인용한 학설 중에 조금 와닿았던 거는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전쟁을 겪었던 세대, 생존을 위해서 복지 정책이 필수적이었던 세대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생존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이렇게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우리에게 복지를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자본과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가 와닿으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복지를 추구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세대 간 단절이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이론이 조금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태어난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였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그런 복지 체제가 자리 잡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혜택을 얻다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이나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역차별적인 모습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공정하냐 이런 거 없애라 내가 앞으로 내 능력과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취직준비 잘해서 좋은 직장 잡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복지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적 시장이나 초국가적 자본이라는 게 생기면서 과거와 달리 국가에서 이제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원래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움직임을 통제했었다면 이제는 자본이 국가의 권력을 넘어서면서 자본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입김이 세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제 21세기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 새로운 어떤 자본과 노동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도 얘기를 하는데요. 플랫폼 자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떤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대표 페이스북이나 오픈마켓 쿠팡, 공유경제 플랫폼, 배달의 민족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떤 플랫폼 자본의 특징들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저자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생기고 있고 거기서 노동의 형태 자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근데 그것이 안 좋은 방향이다라고 많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 만약에 살펴보면 기존의 자본주의에서는 만약에 내가 공장을 지닌 공장주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장으로 생길 수 있는 막대한 이익들을 챙긴다라는 어떤 이런 입장들이 있었다면 이제 플랫폼 자본들은 그런 과거의 공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생산 수단을 지니지 않고도 그러니까 우버라는 차량 공유 회사가 있지만 여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죠. 차량은 우버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드라이버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숙소를 빌려주는 서비스이지만 숙소를 관리하고 그것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그 호스트들이 되겠고요. 배달의 민족 또한 자회사, 배달의 그 오토바이 빌려주는 그 회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자회사는 정말 일부분이고 배달의 민족 또한 그 동네에 이미 있는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해서요. 그 배달 대행 업체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시키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노동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냐? 배달의 민족의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점 주인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있을 건데, 두 분 다 사실은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배달의 민족에 속해지는 순간 사실은 이제 그것이 너 시간 남을 때, 아니면 음식점 주인분도 당신 뭐 그냥 장사하는 겸 어차피 오프라인 장사하지 않냐, 그냥 배달 장사 그냥 시험시험 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별점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걸로 하나하나 다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 주인분들도 별점을 못 받게 되면 거기 순위에서 밀려나고 매출 완전 작살이 나게 되겠고요. 배달하시는 기사분들도 배달 갔다 와서 평점이 안 좋게 되면 다음에 뭐 소위 똥콜이라고 불리는 먼 지역만 뭐 배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배달 건수가 잘 들어오지 않게 되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그렇게 코드를 잡아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만이 뭔가를 저 파놉티콘처럼 관리하게 되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어떤 음식점 주인이나 배달 노동자분들 모두 배달의 민족의 파워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책의 마지막 이제 결론들은, 우리가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플랫폼 자본이 등장하고 어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네가 못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능력이 되니까 개인의 능력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네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각자 도생의 윤리에서 계속해서 공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벗어나서 다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자의 결론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히 어떤 파격적인 어떤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 학습 활동 소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갖고 만약에 교과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윤리 과목이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과목을 좀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활과 윤리 3단원에 가게 되면 사회와 윤리라는 단원이 나오겠고요. 거기서 중단원 1단원이 직업과 청렴의 윤리, 그 중에서 일부 소단원이 기업과 윤리와 노동자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교과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지금까지 어떤 전통적인 어떤 노동자 삶과 기업자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에 봤던 어떤 이런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떤 이런 새로운 노동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서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어떤 윤리의식을 지녀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되면 책에서 컨시어지 노동이나 클라우드 노동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시어지 노동, 클라우드 노동, 이름은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됐을 때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원들을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기반의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기반의 업계들은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노동력 아니면 일 같은 거를 상당히 잘게 쪼개가지고 뭐 1시간이면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 2시간이면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 그렇게 엄청 잘게 쪼개서 그렇게 필요한 시간만 쓰고 필요한 시간 그 외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그 노동 시간이 아니니까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어떤 그런 뭐랄까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거나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식의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 물론 단점이 많겠지만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노동권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노동 형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롭게 노동자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조별 활동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같이 구상을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 활동 같은 경우에도 생활과 윤리에 보게 되면 요나스라는 학자가 나오고요. 이 기술의 발전과 연관지어서 윤리적 공백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공백은 과학 기술이 저렇게 발전하지만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성이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숙고하는 능력 아니면 시간 자체가 이제 짧아서 그 사이에 이제 간격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빨리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속한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없던 문제고 이제 우리가 생기면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토론을 하고 토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변화를 따라잡을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와 이 변화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는 책에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마지막에 제시하는 어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인데 사실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자가 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엄청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정도가 조금 이제 초월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 개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로봇세라든가 구글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자의 문제의식 그리고 저자 이외의 어떤 책을 찾아서 조금 이제 로봇세나 구글세 이런 개념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